예, 안녕하십니까. 하노이 닥터 황기선 원장입니다. 오늘 2019년도, 오늘이 벌써 3월 7일이군요. 목요일 하노이 시간으로 11시 30분입니다. 오늘 제가 방금 소개드렸던 대로, 우리 베트남, 저희 서울대 동문회 선배님이신 우리 이영기 교수님을 모시고 잠깐 몇 가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뵙는 방송하는 자리라서요. 예. 선배님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좋은 일을 하시는데 저도 동참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3년 정도 그 코이카 지원 프로그램으로 국립경제대에서 베트남과 한국의 CEO들을 모아놓고 한국의 최고의 과정이죠. 글로벌 CEO 아카데미를 지난 3년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동문이 한 150명 정도 되는데 이걸 바탕으로 이제 자문관 생활을 끝내고 베트남이 너무 좋아서 하노이에 다시 와서 그 동문들이 주축이 된 공유 오피스 사업이죠. 캠퍼스 K를 열게 되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아침마다 사랑방처럼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런 자리를 통해서 또 많은 애청자들하고 시청자들과 이렇게 시간을 같이 하게 돼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사실 선배님 뵙기 어려운 분인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제는 이제 몇 가지 제가 좀 여쭤보려고요.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이번에 약간 저번 주 얘기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그게 이슈가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 회담 결과는 결국은 득을 본 거는 베트남뿐만이 아니냐, 베트남 하나만의 승자다, 위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데요. 한국에 계신 분들이야 베트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관심 가질 수 없을 수도 있으나, 그래서 베트남에만 하더라도 수십만 명의 한국인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이 매우 궁금한데 선배님 회장님 어떤 의견이신지요? 예, 저는 이거 사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얘기한다고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고맙겠고요. 세상 모든 일이 한쪽이 밝으면 한쪽에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고, 세상을 흑백으로 볼 게 아니라 지금 칼라 시대니까 다양한 면에서 그게 어떤 면으로 미래에 도움이 되느냐, 또는 그 면이 우리한테는 어떤 것이 시사점이 있는가, 저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우선 미국은 그러면 무엇을 득을 얻었는가? 저는 미국도 득이 있다고 봅니다. 실이익은 미국이 이번에 분명하게 영변 핵 원자로만이 아니라 북한에는 다른 모든 핵 관련 시설들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살짝 보여줬죠. 그래서 이 핵동기라는 게 영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북한 전체에 있는 핵에 대한 관련된, 또는 이제 핵뿐이 아니죠. WMD로 표현했는데, 그래서 이 모든 이제 소위 불량, 대량 살상 무기 이거에 대한 어떤 완전하고도 그다음에 신뢰할 만한 그러한 감축 또는 이제 공세 이런 거를 기대했던 거죠. 그 메시지를 이번에 분명하게 줬고요. 북한도 꼭 그렇게 이번에 여러 가지 언론에서 나오듯이 그런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북한도 실력이 많죠. 그렇습니까? 국제사회에 북한이라는 폐쇄 국가가 이번에 66시간의 열차 여행을 통해서 언론의 조명을 받고 그 다음에 화려하게 국제사회에 데뷔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상이라는 이미지를 분명히 줬고, 정상과 정상과의 만남으로 격을 끌어올린 거죠. 이거는 저는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고, 또 하나 된다면은 언제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 3,500명 기자들을 모아놓고 세계 조명을 받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나요? 이거는 정말 북한으로서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지만 북한이란 사회를 세계에 알리는 데는 효과가 있었다. 그런 면이 이제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면도 많지만 그거는 좀 예민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제가 생략하고요. 그러나 역시 가장 큰 이득을 보았다 그럴까요? 이제 계산상으로 실익이 많은 것은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이제 북한이라는 혈맹 국가를 지난번에 일시적 사건을 조금 소원했었는데 이제 완전히 관계 복원이 됐죠. 삼부 요인을 다 만났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이 도이무이식 경제 개혁이 성공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면서 네. 향후 북한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형제 국가로서 네. 도움을 주겠다 이런 네. 메시지를 분명히 줬고 네. 또 이 베트남은 사실 지난 그 세기 동안에 세계 강대국들과 수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매번 살아남았죠. 네. 베트남식 표현으로 하면 매번 그 승리를 했는데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는 전쟁을 끝내고 네. 그런 장소가 평화의 장소로 바뀐 거죠. 그 대표적인 게 그 이번에 그 소피텔 레전드죠. 네. 그 메트로폴. 네. 호텔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네. 이 평화의 상징처가 됐는데 그런 평화의 중개자, 평화의 어떤 그 조력자로서 그 베트남의 역할 이런 거를 세계에 아주 훌륭하게 잘 보여줬죠. 마지막으로 이제 하노이 네. 또 그다음에 하이퐁 이렇게 그 북한 사람들 방문을 하면서 이 기자들이 쫓아다니면서 전 세계 이 하노이 또는 이 북부 베트남의 역동적인 이렇게 발전 상황 그리고 미래 성장 가능성 이런 거를 또 잘 PR했다고 봅니다. 네.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선배님. 그 이번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이 신실크로드를 한번 실제로 자기가 달려본 곳이 아니냐. 그래서 베트남과 그 중국과 북한을 몸소 달려봄으로 인해서 진짜 나중에는 그 길이 철도길이 열릴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도 제가 뭐 많이 들었고요. 그것도 중요한 면이네요. 네. 사실 지금 베트남이 세계은행과 같이 공들여서 하고 있는 게 WEWC죠. WEWC 웨스트 이스트 이코노믹 코리도 네. 이것이 이제 그 미얀마부터 시작해서 다낭까지 이어지는 미얀마 동서간 그렇죠. 그 관통도로인데 이게 되면은 이 지금 모든 물류가 이제 다낭에서 내려서 육로를 통해서 인도 차이나 전체가 단일권 시장으로 이어지는 네. 아주 세계적인 프로젝트죠. 거기에 중심이 베트남입니다. 근로에서 연결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네. 북한도 연결되고 또 러시아로 연결되고 하는 네. 그 좋은 새로운 물류 라인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의미 있습니다. 네. 또 제가 이제 그 많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베트남이 사실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실익은 있으나 또 어떻게 우려하는 이 민간 분야에서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그 베트남식의 경제 개방이 되고 발전하게 되면은 많은 해외 직접 투자들이 한국, 일본, 또 유럽, 미국에서 들어오는 직접 투자들이 상당 부분이 북한으로도 이동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이렇게 베트남이 적극적으로 미국과 북한 간의 중재자 역할을 나서는 것에 무슨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런 궁금증이 사실 많이들 베트남인들 사이에서 베트남인들이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 베트남 경제의 그 네. 성장 동력은 FDI 네. 해외 직접 투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베트남 그 GDP라든지 아니면 이제 국민 소득 이런 데 기여한 바가 크죠. 근데 이렇게 지난 10년 동안에 이 FDI 업체 2만 개가 넘던데 이제 그거를 쭉 이렇게 분석하면서 최근에 베트남 정부의 목소리는 좀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과연 도움이 됐는데 네. 가장 자주 섞인 목소리 나온 게 삼성전자 휴대폰에 베트남은 볼트나트 하나조차도 납품하지 못한다. 기술 지점이 없다는 거죠.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기술이 없어서.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그 FDI 업체들이 성장도 특히 2017년에 성장 최근 통계를 보니까 20%가 넘었어요. 매년 20% 이상 성장을 하고 엄청난 있고 성장이군요. 네. 자본금 많이 들어오고 네.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제 베트남에서 여러 인센티브를 줬는데 네. 그 인센티브에 따른 이제 그 후광 효과지만은 네. 실제로 돈은 은행 대출이 더 많더라. 그렇게 해서 공장은 계속 짓는데 여러 가지 이전 가격이라든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그 중에 50개 업체가 적자를 보고합니다. 그렇습니까? 적자를 보고하면은 실제로 베트남의 국세에는 도움이 안 돼요. 적자 보니까 세금 걸을 게 없죠. 못 내죠. 그래서 근데 적자인데 불구하고 공장은 이전 확장 계속 하거든요. 희한한 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다른 또 검토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베트남 정부가 이제 FDA가 고맙지만은 이제는 속도 조절과 이제 소위 물 관리죠. 이제 이런 속관해야 되겠군요. 질적 관리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이테크하고
그다음에 이제 순수 자본 이제 이쪽에 네. 저 은행 차입 없이 네. 이런 쪽으로 우선권을 준다든지. 그래서 결론은 이제 베트남은 하이테크 쪽으로 많이 이제 제한을 할 겁니다. 이미 그쪽으로 방향을 그러면 틀었군요. 여전히 레이버 인텐시브, 노동 집약적이라든지 산업의 기반을 이루는 그저 기저 산업들은 네. 이제 베트남에서 떠날 때가 된 거죠. 이거를 베트남은 사실 북한과 협조로 해서 하는 방법도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는 북한은 세계 유수의 자원 부국이잖아요. 네네. 물론 베트남도 뭐 이제 보크사이트라든지 구리라든지 네. 몇몇 철광이 자원이 있지만 북한이 훨씬 낫죠. 이제 네. 거기에 따른 상호간의 시너지 효과도 분명히 있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이 도이모이라는 어떤 그 시스템, 우리 새마을 운동 같은 네. 거죠. 이제 이거를 북한에 전수하게 되면은 북한과 이쪽과의 교류가 많아지면 사실 사람과 사람이 많아지면 비즈니스도 자연히 생기죠. 그거는 상호 윈윈이 된다. 소위 사람 사는 판이 사람이니까. 커진다. 판이 커지니까. 시장이 커진다. 이런 큰 틀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 이제 벌써 외국 직접 투자에 대한 양적으로 이미 충분히 들어왔으니까 속관을 당겨야 됐고, 그 시장을 좀 더 키우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북한과 손을 잡는 것도 불리하진 않다. 장기적으로는 성과가 역시 그 상호효율적입니다. 네, 이런 말씀은 제가 어디를 찾아봐도 듣지 못했던 얘기인데 제 견해입니다. 역시 교수님의 그 고견을 참 감사드립니다. 과연 이 북한애가 이런 그 많은 의문점이 있는데 저같이 그 베트남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궁금한 점입니다. 북한이 과연 베트남식의 경제 개방이 어느 정도라도 가능한가에 대해서 한번 좀 궁금한데 좀 어떠실지요? 지금 사실 베트남의 도입모의를 북한에 바로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베트남도 1975년 통일을 하고 나서는 사회주의식 경제 개혁을 시도했었어요. 그런데 그 메콩 델타 지역이 대표적인데 협동농장 만들고, 그래서 그 순수 이념에 따라서 사회주의식으로 국가를 이렇게 몰아갔는데 결론은 대실패였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이제 피해를 입었는데, 근데 그걸 빨리 깨달은 거죠. 이번 지도부가 정말 잘한 건데, 그래서 혁신적인 도이모이라는 그런 개방 정책을 받아들인 거죠. 그게 오늘 보시듯이 세계 주목을 끄는 이제 성장 국가로 발전한 거죠. 이 북한도 그런 식의 이제 진통과 또 과정이 있어야 될 텐데, 이 지도부의 생각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또 하나는 베트남은 이 1인 통치 체제가 아니고 집단 지도체에서 의사결정이 좀 느리지만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인데, 북한은 아직 그렇지 못해서 이게 이제 그 지원하는 스태프들이 상당히 좀 오픈 마인드로 큰 틀에서 이렇게 조언을 하는 그런 과정이 훈련과 좀 인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사실 다음 질문으로는 원래는 베트남은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도이모이식 개방이 가능했는가 하는 점을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여기 베트남 와서 이제 전 4년째 됐거든요. 4년째 살고 있는데 처음 와서 깜짝 놀랐던 거는 그 하노이 와 보니까는 길거리에 오토바이, 자전거, 자동차, 트럭, 버스들이 뒤엉켜 당기는 모습. 처음에는 그걸 보고 기절초풍하도록 놀랐는데, 또 그 오토바이 한 대에 온 가족이 다 타는, 대여섯 명이 한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거 보고서는 저는 패밀리카죠, 패밀리카. 네, 진짜 놀랐는데, 지금은 제가 한 2년 정도 지난 후부터는 또 지금 한 4년 된 순간에는 저 이제 보기에는 그게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온 가족이 이렇게 합심해서 화기애애하게 될 수 있는가 생각하게 되고, 또한 길거리를 이렇게 뒤엉켜 다니는 건데 그것도 잘 다닙니다.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고 그런 걸 볼 때 베트남식의 어떤 그런 화합의 문화, 최고급 차와 벤츠와 낡아빠진 자전거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길을 누벼 당기는 그런 어떤 특이한 문화가 저보고서는 그 한국에는 저런 문화가 없는 것 같은데 생각했는데 어떻게 왜 그게 있던 것을 저는 뭐 오래 있질 않아서 뭐 제 견해가 조금 이렇게 쏠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관찰한 거는
그게 사회주의라는 이념의 하나의 장점이자 네. 또 단점이 아닌가. 아. 이 개인의 권리를 아주 균일하게 보장해주고 있죠. 네. 국시에도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 단적인 예가 그 출근길 그 복잡한데 버스가 지나가는데 네. 버스라는 건 대중매체니까 그렇죠. 공익성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 앞에 자전거 할머니가 모니까 아주 느립니다. 천천히 가는데 좀 갓길로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글로 꼭 가자고 1차선으로 가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물론 크락션 네. 혼도 누르고 뭐 그러지만 신경도 안 쓰셨으니까. 안 비키죠. 안 비키죠. 이게 내 권리다. 네, 네. 그리고 그거 또 인정되는 분하고 네. 우리 같으면 지나가면서 막 욕을 하든가 네. 뭐 해코지를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거 네. 없고 더불어 살아가는 분하구나. 네. 그게 오랜 세월이 이루어진 하나의 좋은 면이다. 다만 이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해서 네. 좀 약간 갓길로 양보한다든지 네. 이런 식의 배려가 그거는 이제 교통문화인데 교통문화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최적이 되겠구나. 네. 지금은 좀 과도기다 이렇게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교수님 모시는 자리라서 간단하게 이렇게 인사드리려고 했고요. 저희가 다음이나 다다음번부터는 여기가 저희가 이 하노이입니다. 미딩 지역에 저희가 한국식 완벽한 스튜디오를 잘 장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카메라와 음향 시스템 또 스튜디오 정식으로 인사드릴 이거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소간 음향과 이렇게 좀 환경이 안 좋지만은 제 얼굴이 약간 좀 그러네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수님 이렇게 그래도 여기 올해 전문관 코이카 전문관 하시고 교수님 여기서 활동하셨는데 뭐 한 몇 년 지내보시니까 여기 어떠신지요? 뭐 이렇게 좀 많이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 친구들 다 은퇴 세대죠. 지금 한국에 젊어 보이시는데요. 많이 네, 있는데 네, 대개 이제 한 세 가지 부류인 것 같아요. 네. 여전히 왕성하게 자기의 사업이나 어떤 꿈을 쫓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일부는 이제 자연을 벗삼아 이제 뭐 관악산도 좀 가시고 뭐 이렇게 등산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뭐 일부는 이제 이 다음 세대죠. 손자 손녀 보는 재미에 폭 빠진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베트남에 한번 와라. 여기 참 좋다. 네. 기회도 많고 음식도 맛있고 맛있죠. 제일 중요한 건 기회가 보인다. 뭐 말로 하면 소용없으니 직접 와서 한번 네. 봐라. 못 오더라고요. 왜 못 오죠? 그게 사실 베트남이 한국에서는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 제 느낌에는 아직도 우리가 뭐 소말리아나 방글라데시 네. 간다 그러면 쉽게 가기 어렵듯이 네.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곳이 마음의 아니구나. 거리가 있군요. 네. 마음의 거리. 네. 이걸 어떻게 전달해 줄까 하는데 여기 와 보신 분들은 하나같이 지금 네. 기회가 많다고 얘기하고 그렇죠. 최근 이 한인 집성촌인 이 미딩 지역을 보면은 여기가 미딩입니다. 이 미딩 지역이 네. 그 프랑스 성곽처럼 돼 있고 안에가 이제 이렇게 커뮤니티가 있는데 네. 자, 아침마다 한 바퀴 조깅을 하는 게 2.4km입니다. 매일 조금 2.4km 하십니까? 뭐 오늘 매일은 아침도? 아니고 오늘 아침도 했고요. 예. 대단하십니다. 저도 오늘 아침 테니스 치고 왔습니다. 뭐 그냥 여기서 어떻게 이제 생존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여기 이제 한국 식당도 한 70여 개 되고요. 네. 아주 그 미딩에만 70여 한국인의 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네. 곳이에요. 그런데 3년 전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장년층 네. 법인장이라든지 뭐 이런 소위 시니어들이 좀 많았는데 최근에는 네. 20대, 30대 젊은 사람들 특히 20대가 많이 눈에 띕니다. 20대가요? 그리고 몰랐습니다. 그전에는 저는. 남자분들만 눈에 어. 띄었는데 요새는 젊은 여성분들도 많이 와 있어요. 그렇군요. 그거는 이제 그만큼 여기가 어떤 기회 또는 활력의 땅으로 바뀌고 있군요. 인식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제2의 한국이 여기 그리고 가는, 이게 네. 젊은 사람들이 빠른 거죠. 가자. 그리고 네. 이제 와서 뭐 아주 지금 정말로 이 웃음소리 들어오면은 이 한국처럼 이렇게 좀 억제인 좀 이렇게 규제받은 그런 웃음이 아니고 여기는 탁 터진 웃음 그런 그렇습니까?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참 몰랐어요. 잘 왔다 그런 느낌을 많이 갖는데 네, 네. 우리가 지금 80년대, 90년대 고도 성장기를 지나면서 네. 많은 걸 봐왔잖아요. 네. 이제 여기 베트남이 시작되니까 보기만 해도 우리는 여유가 생겨요. 저거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이거는 여기 환하게 이렇게, 보이시죠? 네. 네. 뭐 보인다고 다 되는 건 네, 아니지만 네.
조금만 노력하고 네. 옛날에 우리 회사 할 때 그 정성으로 조금만 네. 하면은 네. 기회를 많이 가질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많이 오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이고 우리 저기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 요새 여러 가지 미세먼지와 경제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국의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또 덕담도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네. 그런데 오시면 오고 싶은데 그럼 누구를 만나고 뭘 어떻게 하느냐? 여기 딱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미딩 송다는 이제 여기 랜드마크 72층 경남에 바로 건너편에 있는데 네. 거기 15층에 오시면은 캠퍼스 K라고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의 베이스 캠프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여기 오시면은 뭐 라면도 있고 지도도 있고 정보도 있고 김치도 있습니다. 예, 네. 물도 있고 이게 뭐 고지를 정복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여기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보가 있고 네. 파트너가 있고 네. 기회가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오시기 바랍니다. 아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그러면 그 캠퍼스 K에 대한 소식도 여기서 제가 또 소개 말씀을 따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곧 다시 한번 다른 주제로 스튜디오에서 이번에는 교수님을 모시게 되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